선생님, 평생 땀 흘려 마련한 아파트 한 채가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암 진단비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당에 20억짜리 건물을 가진 제 친구도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부족해 밤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통장에 자산은 찍혀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그게 정말 우리가 꿈꾸던 편안한 노후가 맞을까요? 이미 현명한 사람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불안감의 진짜 원인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숨통을 틔워주는 현금 흐름이 막혀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혹시 선생님께서는 아직도 부자가 되면 자유로워진다는 낡은 공식에 갇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노를 젓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 그 돈 걱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릴 진짜 경제적 자유의 첫걸음을 떼게 해드리겠습니다. 평생 지켜온 내 가게, 내 건물이 왜 정작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걸까요? 뽀얀 먼지가 내려앉은 낡은 선풍기가 끼익 소리를 내며 고개를 돌릴 때마다 종로 광장시장 한복판에 자리한 만복상회의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골목 안으로 퍼져나갔다. 박만복 사장은 볕 좋은 가판대에 앉아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채 신문을 읽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45년, 그가 이 작은 가게와 그 가게가 속한 2층짜리 상가 건물의 주인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었다. 시장 사람 누구도 박 사장을 무시하지 못했다. 그는 이 골목의 산증인이자 모두가 부러워하는 건물주였으니까. 아이고, 박 사장, 오늘도 왕처럼 앉아 계시네. 건물주 팔자는 역시 달라. 옆하게 떡집 최 씨가 떡 한 접시를 들고 와 너스레를 떨었다. 박 사장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헛기침을 하며 대꾸했다. 최 사장은 몰라. 이 건물 하나 지키려고 내 젊은 날 허리가 어떻게 휘었는지. 자식놈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이놈이 내 청춘이고 내 훈장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가난을 이겨낸 자의 자부심이 짙게 배어 있었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보다 등기부등본에 찍힌 자신의 이름 석자를 보는 것이 더 큰 위안이었다.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것. 하지만 이 땅과 건물은 누가 훔쳐가지도 못할 영원한 내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박만복의 세계를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가게 안쪽에서 아내 이순자 씨가 마른 기침을 하며 나왔다. 영감, 신문 그만 보고 안으로 들어와요. 바람이 차네. 괜찮아. 늙으면 뼈에 바람 좀 들어가야 정신이 들어. 고집은 저녁에 아들네 온다니까 당신 좋아하는 갈비나 좀 재워야겠네. 어제부터 자꾸 속도 더부룩하고 기운이 없는 게 나도 이제 늙었나 봐. 당신이 늙었으면 나는 벌써 흙 파고 들어갈게.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들어가. 기름 짜는 건 내가 할 테니. 만복은 무심하게 대꾸했지만 아내의 기침 소리가 예전보다 깊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그저 나이가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치부했다. 아내는 그의 인생 그 자체였다. 이 가게를 함께 일구고 없는 살림에 쌈짓돈을 모아 아이들을 키워낸 동지. 아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건물주 박만복도 없었다. 그는 아내에게 제대로 된 호강 한번 시켜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지만 이 건물이 그 모든 미안함을 대신해줄 든든한 방패라고 굳게 믿었다. 조금만 더 고생하고 저기 저 모퉁이 가게까지 사들이면 그때는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는 혼자만의 약속을 되뇌었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는 여느 때처럼 화기애애했다. 잘 구워진 갈비와 손주의 재롱. 만복은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아내의 기침 소리가 거슬렸지만 애써 외면했다. 행복한 순간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뒤 새벽녘에 터진 아내의 기침은 그가 외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숨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주저앉은 아내를 업고 정신없이 달려간 응급실. 그의 단단했던 세상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다. 여러 검사를 마친 후 그는 하얀 가운만큼이나 차가운 목소리로 진단 결과를 내뱉었다. 폐암 3기, 수술이 시급하지만
전이 가능성이 높아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만복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암이라는 두 글자만이 머릿속을 맴돌며 거대한 망치처럼 그의 심장을 내리쳤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간신히 정신을 차린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예상 치료비가 적힌 종이를 건넸다. 그가 평생 처음 보는 숫자들의 조합이었다. 언뜻 보아도 억 단위가 훌쩍 넘는 금액. 하지만 만복은 애써 태어난 척했다. 괜찮아. 나 박만복이야. 이 시장에 내 건물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문제가 아니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내의 손을 굳게 잡았다. 순자야, 걱정 마라. 내가 있잖아. 이 박만복이가 어떻게든 당신 살릴 거니까 당신은 그냥 마음 굳게 먹고 의사 선생님 말만 잘 들어. 알았지? 아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 눈물이 불안 때문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치료는 즉시 시작되었다. 첫 수술비와 입원비, 만복은 가게 금고와 통장에 있던 현금을 모두 끌어모아 가까스로 해결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하루가 멀다고 날아오는 병원비 청구서, 값비싼 비급여 항암제, 그의 통장 잔고는 눈 녹듯 사라져갔다. 그는 은행을 찾아갔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자신 있게 내밀며 사업자 대출을 신청했다. 건물 시세가 20억에 가까우니 몇 억쯤은 금방 나올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았다. 은행 직원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 상가 건물이시라 주택담보대출처럼 한도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게 월 매출로는 이자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대출 가능 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 양반아, 내가 이 시장에서 45년을 장사했어. 내 이름 석차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고작 매출 몇 푼 가지고 대출이 안 된다니 그게 말이나 돼? 만복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직원은 규정만 읊을 뿐이었다. 결국 그가 손에 쥔 돈은 치료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당장 다음 주에 내야 할 병원비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돈 걱정 없는 건물주로 알고 있었다. 그는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손을 벌릴 수 없었다. 아들에게조차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제 앞파리마기도 바쁜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밤마다 그는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술을 마셨다. 평생 자신의 훈장이자 자부심이었던 저 육중한 건물이 이제는 자신을 옥죄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벽돌 하나하나에 깃든 땀과 눈물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분명 눈앞에 20억짜리 자산이 있는데 당장 손에 쥔 현금이 없어 아내의 치료를 걱정해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퇴직 공무원 연금으로 유유자적 살아가는 친구 김영감을 만났다. 김영감은 그의 속도 모르고 부러운 투로 말했다. 여보게 박 사장, 자네는 좋겠어. 든든한 건물이 떡하니 버텨주니 나처럼 매달 쥐꼬리만 한 연금 받아 사는 사람은 아내 병원비 한 번 치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네. 만복은 차마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삼켰다. 그는 그 쥐꼬리만 한 연금, 매달 어김없이 통장에 꽂히는 그 현금이 지금 자신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쫓아온 것은 부자라는 허울 좋은 이름뿐이었음을. 매달 숨통을 틔워주는 돈의 흐름, 즉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평생 노를 저어온 길 잃은 뱃사공이었다. 절망이 그의 목을 조여오던 그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내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소식이었다.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아내의 모습이었다. 그는 차가워진 아내의 손을 붙잡고 무너져 내렸다. 그때 아내가 힘겹게 눈을 떴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가리켰다. 만복이 베개 밑을 더듬자 낡은 비닐에 겹겹이 쌓인 통장 하나가 손에 잡혔다. 아내, 이순자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다. 영감 당신 몰래 반찬값 아끼고 시장 보며 조금씩 모은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아들한테 짐 되지 말고 당신 몸 보신이라도 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말을 잇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통장을 펼쳐본 만복의 눈이 커졌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5만 원짜리를 입금한 기록들이 수십 년의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찍힌 잔액 5,300만 원.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지 몰라도 그것은 아내의 한평생이 고스란히 담긴 피 같은 돈이었다. 그 순간 만복은 평생 지켜온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가 믿어왔던 단단한 건물, 자산, 부자라는 허울. 그것들은 아내의 얄팍한 통장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아내는 평생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정작 남편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성이 얼마나 허약한 모래성인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지만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대비하고 있었다. 만복은 아내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평생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아내를 향해 절규했다. 순자야, 내가 평생 지켜온 게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너였는데 이놈의 건물이 뭐라고 당신 아픈 것도 모르고 내가 그걸 이제야 알았다. 이 멍청한 놈이 이게 최선이었냐고. 나한테 이게 최선이었냐고. 그의 절규는 텅 빈 병실 복도를 울렸다. 그가 평생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부의 성은 아내의 사랑이라는 주춧돌이 빠지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를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을. 그 자유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꾸준히 흘러들어오는 현금의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날이 유독 차가운 겨울밤이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햇살이 거실 깊숙이 스며드는 오전 9시,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최수호 씨는 아내 김은희 씨가 정성껏 내린 드립 커피 향을 맡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35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그는 5년 전 명예롭게 퇴직한 후 아내와 함께 화초를 가꾸고 일산 호수공원을 산책하며 소박하지만 더없이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의 재산 목록은 단출했다. 젊은 시절 무리해서 장만했던 이 30평대 아파트 한 채와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통장에 들어오는 공무원 연금 350만 원. 그것이 전부였다. 주변에서는 최 선생은 평생 고지식하게 살더니 결국 남은 게 그것뿐이라며 혀를 차는 이들도 있었다. 특히 강남에 빌딩을 사들여 떵떵거리는 사업가 친구 오재근은 만날 때마다 그를 안타깝다는 듯이 쳐다봤다. 수호야, 자네는 머리는 좋았는데 돈 버는 머리는 없었어. 교사 월급 푼돈 모아서 어느 세월에 부자 되겠나? 나처럼 용기를 내서 빚으로 건물을 샀어야지. 봐, 지금 30억이 넘잖아. 자네 연금 100년 모아도 못 만질 돈이야. 친구의 말에 가슴이 쓰라린 날도 많았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떼어 연금과 저축에 붓고 아이들 학원 하나 더 못 보내줄 때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화려한 성을 쌓기보다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요새를 만들자. 이것이 그와 아내의 오랜 약속이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자산의 크기보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꾸준히 흘러나올 현금의 가치를 더 굳게 믿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내와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르던 최수호 씨의 가슴에 난생 처음 느껴보는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숨이 턱 막히는 순간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119 구급차에 실려 도착한 대학병원 응급실. 그의 병명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당장 관상동맥우회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수술비와 입원비, 향후 치료비를 합치면 얼추 4천만 원에 가까운 큰돈이었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아들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병원비 걱정을 꺼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술비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제 아파트라도. 아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최수호 씨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여보, 안방 서랍에 있는 파란색 파일 좀 갖다 줄래? 잠시 후 아내가 가져온 낡은 파일에는 부부가 평생 동안 준비해온 노후의 요새가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20년 넘게 붓고 있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증서, 만기가 된 저축성 보험, 그리고
비상예비비로 따로 관리해온 CMA 통장까지. 그는 단 한 번도 병원비 때문에 아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평생의 보금자리인 아파트를 담보로 잡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병원비의 상당 부분은 보험으로 해결되었다. 남은 비용은 비상금 통장에서 인출해 깔끔하게 처리했다. 그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연금은 어김없이 통장에 입금되어 아내의 생활비와 병원 간병 비용을 너끈히 감당해 주었다. 며칠 뒤 병문안을 온 친구 오재근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수척해 보였다. 그는 30억짜리 건물주라는 말이 무색하게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수호야, 내가 부럽다. 나는 요새 밤에 잠을 못 자. 경기가 어렵다 보니 세입자들이 월세를 몇 달째 미루고 대출 이자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건물은 그림의 떡이지. 당장 내 손에 줄 수 있는 돈이 없어 죽겠다. 아내가 무릎 수술해야 하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최수호 씨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것은 고리타분한 원칙이 아니라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힘이었다는 것을. 진정한 부는 자산의 액수가 아니라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현금 흐름에서 나온다는 지독히도 평범한 진리를 말이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최수호 씨의 삶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아내가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고 햇살 아래 화초를 돌보고 공원을 산책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따스한 봄볕을 쬐며 조용히 콧노래를 부르는 아내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내의 저 평온한 일상, 돈 걱정 없이 아픈 남편을 간호하고 다시 함께 웃을 수 있는 오늘 하루.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은 평생을 바쳤다. 가슴 수술 자국의 통증이 희미하게 느껴졌지만 그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충만했다. 여보, 우리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내가 살게. 연금 들어왔어. 그의 말에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 그래요? 우리 남편 최고네. 그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가 평생 쌓아올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와 안정이라는 이름의 성이었다. 그 성벽 안에서 그의 가족은 오늘도 안전하고 내일도 평화로울 것이다. 평생 땀 흘려 지켜온 것은 결국 숫자가 치킨 통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저 웃음 하나였음을 그는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성을 쌓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비바람에도 소중한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견고한 요새를 짓고 계십니까?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보통 20년, 길게는 30년 넘게 소득 없이 살아가야 하는데 매달 통장에 돈이 꽂히는 현금 흐름이 딱 끊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통장에 10억 원이 찍혀 있어도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나라 노년층 자산의 거의 80%가 아파트나 땅 같은 부동산에 꽁꽁 묶여 있거든요. 당장 병원비 내고 생활비를 써야 하는데 집을 팔기 전까지는 그림의 떡인 셈이죠. 이걸 바로 소득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집 한 채 샀더니 정작 은퇴하고 나서는 그 집 때문에 돈 걱정을 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강남에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데도 당장 다음 달 관리비 낼 돈이 없어서 자식한테 아쉬운 소리를 한다고 해요.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유동성의 함정입니다. 자산은 많은데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는 거죠. 자산과 소득이 일치하지 않는 이 기막힌 상황이 결국 우리 부모님들을 노후 파산의 문턱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부양하는 게 당연한 문화였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자식들도 자기들 먹고 살기 팍팍한데 부모님 노후까지 책임지기는 솔직히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자식에게 짐 되기 싫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만 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이 집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매달 월급처럼 연금을 받는 제도죠. 나라에서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연금이 끊길 걱정도 없고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그 차익은 자녀들에게 상속도 가능하고요. 어떤 분들은 주택연금 가입하면 자식한테 물려줄 집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계속 살면서 연금을 받는 거고 나중에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에 집을 처분해서 그동안 받은 연금을 정산하는 방식이에요. 만약 집값이 그동안 받은 연금보다 더 많이 올랐다면 남는 돈은 당연히 자녀들에게 돌아갑니다. 오히려 빚을 남기지 않으니 자식들 입장에서도 더 마음 편한 상속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선생님의 노후를 지켜줄 진짜 힘은 창고에 쌓아둔 쌀가마니가 아니라 매일 밥을 지을 수 있는 한 줌의 쌀. 바로 꾸준한 현금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집 한 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당당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이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잠 못 이루셨던 선생님의 밤에 편안한 등불 하나를 켜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서러운 노후는 없어야 합니다. 이제 선택은 선생님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아주 간단한 생각의 전환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아주 똑똑한 정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보신 박만복 사장님께 가장 필요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매달 마르지 않고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이었습니다. 만약 박 사장님께서 본인의 그 상가 주택을 활용해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이 주택연금이라는 것은요, 만 55세가 넘으신 분이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나라가 직접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요, 첫째로 내가 평생 살아온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연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낯선 요양시설이 아니라 내 손때 묻고 추억이 가득한 바로 그 집에서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부부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더라도 남은 배우자에게 연금이 단 한 푼도 깎이지 않고 똑같이 평생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든든하죠. 셋째는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집값이 폭락하는 일이 생겨도 내가 받는 연금액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내가 받은 연금 총액보다 집값이 더 많이 남게 되면 그 차액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상속이 되고요. 반대로 내가 받은 연금이 집값을 넘어서도 자녀들에게 그 부족한 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러니 손해볼 일이 없는 겁니다. 만약 박 사장님께서 이 주택연금을 활용하셨더라면 차가운 은행 문턱에서 좌절할 필요도 없었고 아픈 아내 앞에서 자존심을 구길 일도 없었을 겁니다. 매달 나오는 든든한 연금으로 아내의 치료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겠죠. 평생의 자랑이었던 그 건물이 진짜로 아내와 자신을 지켜주는 튼튼한 요새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다들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이 얼마냐가 아니라 매달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냐는 것이라고 말이죠. 어떤 전문가는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20억짜리 건물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그림의 떡일 수 있지만 매달 나오는 200만 원의 연금은 내 생명을 지켜주는 링거 주사와 같다고요. 정말 공감되는 말 아닙니까? 당장 병원비를 내고 약을 사고 생활을 해야 할 때 나를 지켜주는 것은 장부 위에만 존재하는 자산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현금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최수호 선생님의 사례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거대한 재산 대신에 꾸준한 연금과 보험으로 현금 흐름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라는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이겨내고 다시 평온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아주 훌륭한 기본 안전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큰 병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치료가 많아서 수천만 원의 돈이 추가로 깨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미리 준비한 현금 흐름으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인가를 자랑할 때가 아니라 내 통장에 매달 얼마의 현금이 들어오는가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 같은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잠자는 자산을 일하는 현금으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 평생 피땀 흘려 지켜오신 그 소중한 집. 이제는 그 집이 선생님의 남은 인생을 가장 든든하게 지켜줄 차례입니다. 화려하지만 위태로운 성에 사실 겁니까? 아니면 투박해도 비바람에 끄떡없는 요새에 사실 겁니까? 선택은 바로 선생님의 몫입니다. 세월이 내게 가르쳐 주었네. 그저 단단하기만 한 돌멩이보다 묵묵히 비바람 견디며 제 자리에 서서 푸른 잎 틔우고 그늘을 내어주는 한 그루 늙은 나무가 더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의 자랑이라 여겼던 거대한 건물 앞에서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렸던 박만복 사장님의 이야기. 그리고 갑작스러운 인생의 폭풍 앞에서도 미리 준비해 둔 현금이라는 든든한 우산 덕에 당당하게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평온한 미소를 되찾으신 최수호 선생님의 모습.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두 분의 노후를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한 분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림의 떡을 가지고 계셨고, 다른 한 분은 매일의 삶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무엇이 이 두 분의 희비를 갈라놓았을까요? 그것은 재산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지켜줄 수 있는 현금의 힘이었습니다. 어르신, 선생님,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굳은 일 마다치 않으며 지켜오신 그 집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그 벽돌 한 장, 기둥 하나에는 우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스며 있고 아내와 남편의 깊은 사랑이 새겨져 있으며 선생님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고단했던 청춘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바로 선생님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이제는 그 인생이, 그 집이 선생님께 보답할 차례입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마지막까지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내 삶을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꾸어 자녀들에게 걱정 대신 평안한 미소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은 바로 그 미소를 지켜드리기 위한 나라의 약속입니다. 내가 평생을 바친 이 집에서 남은 생을 편안히 보내며 내 배우자의 손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혹여 아픈 날이 오더라도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 집이 선생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요새가 되어줄 것입니다. 화려하지만 언제 무너질지 몰라 불안에 떠는 성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박하지만 그 어떤 비바람에도 나를 지켜주는 따뜻한 보금자리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바로 선생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아름답고 존엄한 노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평생 고생하신 당신께서 세상 가장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말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서울 사시는 60 넘으신 형님 한 분이 평생 땀 흘려 모은 퇴직금으로 조그맣게 가게를 하나 차리셨답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보려 하셨겠지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장사가 잘 안 돼서 2년 만에 문을 닫으셨대요. 정말 힘든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주변에서 형님, 그래도 돈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에 마음 약해져서 여기저기 빌려주셨다가 그게 그만.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으셨답니다. 지금은 당장 병원 갈 돈도 걱정이시고 하루 세 끼 밥 챙겨 드시는 것도 버겁다고 하시니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형님 누님들도 살아오시면서 이런 일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내 주머니가 두둑할 때는 그렇게 살갑게 굴던 사람들이 내가 어려워지니 전화 한 통 없던 그런 씁쓸한 기억 말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우는 세상에 살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처럼 살기 팍팍한 세상일수록 진짜 부자는 따로 있다고들 합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나 쌓였는지가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이 시끄럽지 않고 편안한 사람, 걱정 없이 두 발 뻗고 잠들 수 있는 조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생기는지
그 이야기를 좀 차근차근 해볼 테니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 퇴근길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던 건설회사 부장 이광수 씨는 평생을 현장에서 보냈다. 시멘트 냄새와 안전모 자국이 그의 인생의 흔적이었다. 30회 넘게 버틴 끝에 작년 봄 드디어 정년을 맞았다. 그날 부서 동료들이 건넨 꽃다발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던 순간 이 부장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스쳤다.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야지. 손에 쥔 퇴직금 1억 3천만 원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 가져보는 큰돈이었다. 아내 박미정은 늘 그랬다. 여보, 이제는 우리도 여행 좀 다니자. 당신 평생 일만 했잖아요. 그 말이 어쩐지 마음 한켠을 간지렸다. 남들은 벌써 제주도 펜션이다, 전원주택이다 하며 노후를 즐긴다는데 자신만 여전히 낡은 운동화 신은 제 현장을 떠돌던 게 떠올랐다. 그는 퇴직 직후 오랫동안 미뤄왔던 결심을 했다. 이제 나도 사람답게 살아보자. 처음엔 소박했다. 10년 넘게 타던 차를 국산 중형 SUV로 바꾸고 결혼식장 갈 때마다 남들 눈치 보던 낡은 양복 대신 깔끔한 새 정장을 맞췄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그의 손목에 걸린 은색 시계. 20년 전 첫 승진하던 날 선물 받은 낡은 시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그날따라 문득 창피하게 느껴졌다. 이제 좀 좋은 거 하나 차야지. 평생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 그는 결국 600만 원짜리 스위스 시계를 구입했다. 시계를 찾던 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펴졌다. 그 순간 보여주는 삶이 시작된 줄은 몰랐다. 이광수 씨의 집은 30평 남짓한 아파트. 퇴직 후 그가 가장 자주 드나들게 된 곳은 동창 모임 단톡방과 골프 연습장이었다. 퇴직 전엔 늘 바빠 핑계대고 빠지던 모임들. 이제는 시간도 여유도 있으니 불러주는 대로 나갔다. 야, 부장님 되더니 분위기 달라졌네. 퇴직금 좀 받았나 봐. 얼굴에 여유가 있어. 그 말들이 농담 같았지만 그는 은근히 뿌듯했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다. 여보, 요즘 들어 지출이 좀 많아진 거 알아요? 괜찮아. 이럴 때 좀 써야지. 평생 허리띠 졸라맨 인생인데 그가 알지 못했던 건 그 이럴 때 좀 써야지가 서서히 무너짐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후 고등학교 동창 정석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광수야. 너 건설 쪽 잘 알잖아. 내가 요즘 창고 하나 임대해서 자재 유통하려는데 조금만 도와줘라. 이자도 쳐줄게. 오랜 친구였다. 30년 인연. 군대 제대 후 가장 먼저 결혼식 축의금을 보탰던 친구였다. 광수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친구의 목소리가 유난히 간절했다. 얼마면 되는데? 5천만 원이면 돼. 3달만 빌릴게. 그는 시계를 바라봤다. 반짝이는 시계 바늘이 그래도 넌 여유 있는 사람이지라며 속삭이는 듯했다. 그날 밤 결국 5천만 원을 송금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하게 연락이 끊겼다. 전화하면 지금 바빠. 나중이라는 말만 반복됐다.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터졌다. 퇴직 소식이 돌면서 이웃들과 친척들이 하나둘씩 다가왔다. 형님, 애가 결혼하는데 전세금이 모자라요. 삼촌, 사업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거 확실한 투자예요. 그는 원래 싫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평생 직장에서 후배들 부탁도 다 들어주던 성격이었다. 그래, 뭐 도와줄 수 있을 땐 도와야지. 그렇게 흘러간 돈이 어느새 퇴직금의 절반, 6천만 원이 넘었다. 통장은 빠르게 비워졌지만 사람들의 형님 최고예요. 정말 의리 있으십니다.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이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요즘 뉴스 봤어요? 금리 올랐다고 주식도 떨어지고 아빠 돈 괜찮아요? 그는 허허 웃었다. 괜찮아. 아빠 아직 남은 돈도 있고 사람들은 다 돌려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여보, 사람들은 말이야 상황 바뀌면 언제든 달라져요. 너무 믿지 말아요. 미정아, 내가 언제 남 좋은 일 하고 손해본 적 있어? 그는 그 말에 잠시 얼굴을 굳혔다. 2달 후 정석진에게서 소식이 들려왔다. 사업 망해서 연락 못했다는 한 줄짜리 문자. 그 뒤로는 전화도 메시지도 모두 익십이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래도 친구잖아. 언젠간 갚겠지.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다. 퇴직금은 반토막이 났고 생활비는 빠듯했다. 전기요금, 관리비, 병원비가 밀리기 시작했다. 아내는 서랍에서 낡은 시계를 꺼내 들었다. 이 시계, 이거 중고로 팔면 얼마쯤 할까? 그걸 왜 팔아? 여보,
이제 우리 생활이 문제잖아요. 그 순간 그는 말문이 막혔다. 그 시계는 그에게 자존심이자 지난 세월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젠 그 시계조차도 허세의 흔적으로 느껴졌다. 그날 이후 그는 골프 모임도 동창 모임도 나가지 않았다. 연락을 끊자 세상도 함께 조용해졌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집 안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웠지만 그의 마음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퇴직 후 반년 만에 그는 통장 잔고를 보고 멍하니 앉았다. 남은 돈은 고작 320만 원. 아내는 식탁 위에 노인영양제 병을 치우며 말했다. 여보, 이제 제발 그만 좀 베풀어요. 이젠 우리도 지켜야 할 때예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낡은 시계 초침이 짹짹짹 소리를 내며 흘러갔다. 그 소리가 마치 지난 30년간의 자신의 허영을 꾸짖는 듯했다. 가을이 깊어가던 2025년 10월, 이광수 씨의 집은 묘하게 적막했다. 딸 하나는 결혼 후 연락이 뜸했고 아내 미정 씨는 요즘 들어 말수가 부쩍 줄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 반찬 2가지가 놓였다. 김치와 멸치볶음. 그는 젓가락을 들다 멈췄다. 요즘 왜 이렇게 반찬이 단촐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괜찮아요. 이게 제일 마음 편해요. 아내는 짧게 답했다. 그 말에는 이제 그만 좀 써라는 무언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억울했다. 내가 평생 얼마나 아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다. 한숨만 길게 뱉었다. 며칠 후 아내가 시장을 보러 나간 사이 그는 우연히 아내의 노트를 보았다. 표지에는 생활비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다. 1장, 2장 넘길수록 그의 얼굴은 굳어갔다. 전기요금 연체, 관리비 미납, 병원비 미지급, 그리고 마지막 장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광수는 아직도 사람을 믿는다. 하지만 나는 이제 믿을 돈이 없다. 그는 노트를 덮고 오랜 시간 움직이지 못했다. 낡은 시계 초침이 또 짹짹짹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심장에 박히듯 들렸다. 며칠 후 그가 마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동산 중개소 유리창에는 금매 아파트, 가격이나 붉은 글씨가 붙어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들 힘든가 보네. 버스에서 내려 집 앞 골목을 도는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부장님 아니세요? 그는 고개를 돌렸다. 과거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였다. 오랜만이네요. 요즘도 골프 치세요? 아니, 요즘은 그냥 집에 있지 뭐. 아, 그러시구나. 형님, 그런데 혹시... 후배의 눈빛이 묘했다. 혹시 저한테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의 귀에 초침 소리가 다시 들렸다. 짹, 짹, 짹. 그는 미소를 지었다. 미안하다. 나도 요즘 빠듯해서 말이야. 처음으로 거절이라는 말을 했다. 그건 그가 평생 처음 꺼낸 방어의 문장이었다. 하지만 이미 손해본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3년 동안 도와준 사람 중 돈을 돌려준 이는 단 한 명뿐이었다. 대부분은 요즘 어렵다, 조금만 기다려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결국 아내의 말대로 남은 집 한 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다. 그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그는 손목의 시계를 잠시 바라봤다. 그 시계 안에는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던 부장 이광수라는 이름표가 조용히 녹슬고 있었다. 그는 문득 딸 하나의 결혼식 날을 떠올렸다. 하얀 드레스 입은 딸의 손을 잡으며 했던 말, 아빠처럼 살지 마라. 아빠는 평생 남들 눈치보다 늦게 철들었다. 그때 딸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는 그래도 멋있었어요. 그 웃음이 왜 이렇게 아픈지 그는 알 수 없었다. 시간은 흘러 2025년 겨울. 그는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달라져 있었다. 이젠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동창 모임에서도 조용히 뒤쪽 자리에 앉았고 비싼 식당 대신 근처 국밥집에서 후배를 만나 밥을 사줬다. 후배가 물었다. 형님, 예전엔 우리한테 늘 한턱 내시더니 요즘은 그러시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땐 내가 잘못된 부자였거든. 이젠 그냥 조용한 가난뱅이야. 그 말에 후배는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날 밤, 그는 시계를 벗어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대신 딸이 선물한 1,000원짜리 고무줄 시계를 찼다. 초침 소리가 나지 않는 조용한 시계였다. 그는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겠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잃을 게 없는 사람이구나.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밤, 누구의 부탁도
기대도 시기심도 없는 조용한 시간. 그에게 그것이 진짜 부의 증거였다. 며칠 뒤, 그는 오랜만에 교회에 나갔다. 목사가 설교 중에 말했다. 남을 도와줄 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떠올렸다. 그동안 자신이 보여주기 위해 베풀었던 수많은 일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의 불행을 만든 씨앗이었다는 걸. 예배가 끝나고 그는 교회 헌금함에 봉투를 넣었다. 얼마냐고? 단돈 1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진심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차가웠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이제 시간이 참 천천히 가네. 그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아내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여보, 국 끓여놨어요. 식기 전에 얼른 와요. 그래, 미정아. 이제는 따뜻할 때 먹자.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 꿈속에서 시계 초침이 멈춰 있었다. 그리고 오랜 친구 정석진이 나타나 조용히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다. 이제야 내가 진짜 편해졌거든. 다음 날 아침 해가 들이치는 거실에서 이광수 씨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아니라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누군가의 지갑이 아니었다. 그저 스스로의 삶을 조용히 지켜내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퇴직금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얻었다. 조용한 마음. 그가 잃은 건 돈이었고 그가 되찾은 건 평안이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평온하고 따뜻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그 안에서 박정우 씨와 아내 윤선희 씨는 조용히 살고 있다. 정우 씨는 젊은 시절 지방 세무서에서 35년간 근무했던 공무원이었다. 크게 벌지도 않았지만 남들처럼 대출에 쫓기지도 않았다. 그의 인생 철학은 늘 한결같았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내 형편 안에서 살자. 월급날이면 아내와 함께 장을 보고 남은 돈은 통장에 묻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는 해본 적이 없다. 퇴직금은 없었지만 대신 공무원 연금 230만 원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왔다. 그는 늘 말했다. 내겐 그게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보험이지. 퇴직 첫 해, 주변 사람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다. 형님, 이제 진짜 인생 이막이네요. 시간도 돈도 여유 있으시겠다. 여행 좀 다니세요. 그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여행은 나중에 건강할 때 가면 되죠. 지금은 집 평수 줄이고 살림 줄이는 게 먼저예요. 그 말대로 부부는 퇴직 직후 32평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양주 외곽의 24평 임대 아파트로 옮겼다. 아내는 처음엔 서운해했다. 여보, 이 나이에 임대 아파트라니 창피하지 않아요? 정우 씨는 조용히 웃었다. 남들이 우리 창문 안 들여다봐요. 내가 편하면 그게 제일이지.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노후의 적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허영심이라는 걸.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다. 동창 모임에 나가면 늘 비슷한 질문이 돌아왔다. 요즘 뭐 하세요? 연금 얼마 받아요? 그 돈으로 버티겠어요? 그는 대답 대신 웃었다. 뭐, 그냥 먹고 살 만큼은 돼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여보, 다들 뭐라 그래요? 그냥 돈 얘기뿐이야. 다들 불안한가 봐. 그의 대답엔 약간의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그 시절은 2025년 초,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치솟으며 많은 은퇴자들이 연금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시기였다. 은행 이자율은 조금 내려갔지만 생활비는 오히려 늘어만 갔다. 정우 씨는 그런 세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루아침을 신문 읽는 시간으로 시작하고 오후엔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1시간씩 했다. 식비를 아끼기 위해 집밥을 철저히 지켰고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아내 생일에만 했다. 그의 검소한 생활은 주변에도 알려졌다. 교회 친구들이 그를 짠돌이라 놀릴 때도 있었다. 아니, 박 선생. 평생 일했는데 그 정도 쓰면 되지 않아요? 정우 씨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욕심이 늘면 고생이 따라오잖아요. 그는 자신이 과거에 봐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퇴직 후 돈을 한꺼번에 쓰고 자식에게 퍼주다가 스스로 곤경에 빠진 이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그런 어리석은 부장님들처럼 살지 말자. 하지만 삶이 늘 평탄했던 건 아니다. 아들 진우가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으로 문을 닫았다. 그는 부모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당분간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월세 보증금이 모자라요. 그때 아내가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정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진우야, 아빠가 도와주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니? 그럼요. 아버지 잠깐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는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의 통장에는 비상금 800만 원이 있었다. 그 돈을 보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300만 원만 송금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단 한마디를 덧붙였다. 진우야, 돈보다 중요한 건 너의 책임이야. 아빠는 널 믿지만 너의 삶은 너가 꾸려야 해. 그 말에 아내는 놀란 듯 물었다. 당신 정말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애가 자립하지. 우리가 평생 도와줄 수는 없잖아. 그날 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다. 이게 진짜 부모의 역할이구나. 돈을 주는 대신 책임을 남긴 것 같았다. 그 무렵 동창 중 한 명이 연락을 해왔다. 정우야, 나 이번에 투자 하나 하는데 확실하대. 수익률이 15%야. 너 공무원 출신이라 이런 데 관심 없지? 정우 씨는 잠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나는 그런 확실한 건 무서워서 못해. 그 친구는 코웃음을 쳤다. 아직도 그 구식 마인드냐? 그래, 덕분에 아직 밥은 먹고 살아. 몇 달 뒤, 그 친구는 뉴스를 장식했다. 불법 투자 피해자 1200명 중 1명, 수억 원을 잃었다고 했다. 정우 씨는 기사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욕심이 사람을 망치는 건 변하지 않네. 그해 여름, 그는 동네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봉사를 시작했다. 하루 4시간 도서관 안내를 하며 아이들에게 책을 권했다. 이 책 한 권만 읽어봐. 돈보다 값진 건 배움이야.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아이들은 그를 박 할아버지라 불렀다. 아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여보, 우리 이제 참 마음이 편하네요. 그러게요. 욕심을 내려놓으니 하루가 길어졌어요. 그날 밤, 거실 벽에 걸린 작은 벽시계의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 시계는 20년째 같은 자리에서 시간을 세고 있었다. 소박한 삶의 속도를 닮은 시계였다. 하지만 그에게도 불안은 있었다. 내가 쓰러지면 이 연금으로만 생활이 가능할까? 그는 아내 몰래 요양보험과 실손보험을 재점검했다. 그리고 자녀에게 재산 내역은 전혀 알리지 않았다. 심지어 통장 잔고도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 미리 말해버리면 사람 마음이 달라져.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의 조심스러운 성격은 때로는 외로워 보였지만 그의 노후는 흔들림 없었다. 통장은 크지 않았지만 마음은 풍요로웠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감출 것도 없는 인생. 그게 박정우 씨가 택한 진짜 부자의 삶이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본 사례는 우리 가슴을 무겁게 만드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아래의 통계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오히려 과시하지 않고 절제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런 삶이 현실에서 어떻게 다르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맥락이 명확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 노년층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 무게가 여전히 견고합니다. 통계청 및 관련 지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8.2%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인구 대비 빈곤층 비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고령층의 빈곤이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또한 2023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빈곤율은 약 39.8%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인 빈곤율은 2년 연속 악화 추세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단순히 가난한 노인들이 많다는 수준을 넘어 많은 은퇴자들이 생계 유지 단계에서 이미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빈곤이 단순히 소득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많은 연구가 자산 보유와 심리적 안정감의 관계를 조명해 왔습니다. 최근에 한 연구는 금융자산이 적은 사람이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를 겪을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밝혀냈는데 그 영향은 소득 수준을 통제한 뒤에도 남는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즉,
단순히 월 수입이 많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축적된 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정신적 스트레스에 더 노출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죠. 이는 우리가 흔히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지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한편 사회심리학 분야에서는 과시적 부가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주목한 연구도 있습니다. 어느 연구는 SNS상의 화려한 부, 명품, 고급 여행 사진이 노출된 경우 시청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결국 사회적 적대감이나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보여주려는 삶이 타인의 눈에는 장식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비교, 불안, 거리감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또한 부의 존재가 단순히 자선이나 기부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 글로벌 연구는 객관적 부와 주관적 재정 만족도가 클수록 기부나 봉사 같은 친사회적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상관성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는 부가 무조건 과시적 소비로만 흐르지 않고 조용한 방식으로 사회적 의미를 확대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도 열어줍니다. 이처럼 국내 통계 지표는 노년층의 빈곤 위험과 불안 수준이 높다는 현실을 강하게 보여주고 해외 및 심리사회 연구들은 자산의 안정성, 비교 심리의 위험성, 부의 사회적 활용 가능성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위에서 앞서 제가 보여드린 두 사례, 몰락한 이광수 씨와 절제하며 남다른 평온을 유지하는 정우 씨는 단순한 개인 이야기라기보다 이 통계와 심리적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이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예이며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트로와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놓치기 쉬운 현실들을 봤죠. 그렇다면 이 비참한 실패의 길 대신 조용한 마음으로 사는 법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미 몇몇 제도들을 시행 중이고 이를 확장하거나 보완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2025년 현재 전국 229개 지자체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이 병원, 요양, 일상 돌봄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안정망을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노후의 질병 돌봄 부담으로 자산을 급격히 축소하는 위기를 다소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층이 사회활동을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는 노인 세금 감면, 교통비 할인, 공공시설 이용 요금 할인, 무료 예방접종 서비스 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노후 생활비 부담을 낮춰주고 고정 지출에서의 압박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생활안전망 역할을 하는 기초연금 확대나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 문턱 완화도 중요한 보완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여러 나라가 보완소득이나 사회연금 강화 정책을 통해 노인 빈곤을 줄인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 등지에서는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보충소득 제도 프로그램을 확대 운용해 노인의 빈곤율과 식량 불안정이 낮아지는 효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다극연금 시스템 체계에서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상업연금을 조합해 사용하는 방식인 노인 가구의 다차원 빈곤을 완화하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 방식을 참고해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3층 연금 체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인연금 강화와 함께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보충소득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노인들의 자산 보호를 위한 금융교육 강화, 노후 리스크, 대비보험 상품 활성화도 병행해야 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 순환 가능한 복지펀드를 구축할 수 있고 지방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노인 친화 도시 조성, 노인 참여 정책 설계, 노인복지 서비스의 민관 협력 확대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이 제도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정책의 실행력과 감시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시민 참여형 복지 설계, 복지 수혜자 피드백 시스템, 지역 복지 사각지대, 모니터링 등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정부 지자체 정책과 해외 성공 모델을 통합해 본다면
단순히 조용히 사는 법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의 지지 체계가 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개인의 삶 이야기지만 이 삶들이 모여 사회의 기준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안드릴 이 정책 방향과 실질적 대책들을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과 해외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같이 보시겠어요?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심을 닮았다. 많이 가진 사람은 세상을 흔들지만 조용히 사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마음 하나로도 이미 부유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두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은 돈을 드러내며 세상의 시선을 좇았고 또 한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지켰습니다. 한 사람은 외로움 속에 시계를 팔아야 했고 또 한 사람은 낡은 벽시계 앞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택한 마음. 그 단단한 마음이 인생의 향기를 갈라놓았던 것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아마 두 길의 갈림길에 서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라도 조금 누리고 싶다. 는 마음과 그래도 내 형편 안에서 조용히 살자. 는 마음 사이에서요. 그 선택의 순간마다 기억하세요. 조용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결국 가장 강한 선택이라는 걸요. 우리 사회는 여전히 돈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집값, 연금, 잔고, 자식의 직장. 모든 것이 숫자로 평가받는 시대.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건 숫자가 아닙니다. 그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 그 손의 온기, 그 눈빛의 따뜻함이 진짜 부의 증거 아닐까요? 이광수 씨는 돈으로 관계를 만들었지만 결국 돈이 사라지자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반면 박정우 씨는 돈을 감추며 사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 그를 진심으로 형님이라 부르고 그의 아들은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값진 유산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성공은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나누었는가입니다. 많이 베푸는 것도 좋지만 보여주기 위한 베품은 결국 허기만 남깁니다. 조용히 돕고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 끝내 가장 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혹시 지금 외롭고 허무한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괜찮다.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 남들이 몰라줘도, 가족이 몰라줘도 당신이 버텨온 그 세월이 바로 당신의 재산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삶은 여전히 버겁고 세상은 여전히 빠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지켜내는 삶을.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만은 조용히 단단히 서 있는 삶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낡은 가방을 그대로 들고 출근하더라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부자입니다. 돈은 인생의 연료일 뿐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지 말고 당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써주세요. 당신의 삶이 조용할수록 그 안의 평온은 더 크게 자라날 겁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그 마음을 지키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하루 거울 속에 나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부자다. 그리고 부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오늘보다 더 평온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